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옥입니다. 네,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부터 또 수술이 필요한 심장과 폐해 질환들, 이게 다 이제 흉부외과에서 다루는 내용들인데요. 이 생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질환들을 다루는 꼭 중요한 진료 과목이긴 하지만 요즘에 흉부외과의 현실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외과를 전공하는 의사분들이 줄어들면서 몇 년 후면은 수술을 해야 되는 의사분들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요. 네. 특히 흉부외과 같은 경우는 몇 년 후면은 뭐 동남아시아나 중국 같은 데서 의사분들을 모셔와야 되는 그런 심각한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진료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같은 의사로서 조금 이제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흉부외과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흉부외과가 왜 필요한지 짚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흉부외과는 인체 중 흉부, 즉 가슴에 위치하는 심장, 폐, 기관, 식도, 대동맥 등 생명 유지의 기본이 되는 중요 장기의 질환과 흉벽, 종격동, 횡격막, 늑막 등에서 발생된 질환을 진단하고 주로 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하는 전문 치료분과이다. 이런 탓에 흉부외과는 외과의 꽃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가장 힘든 외과로도 손꼽힌다. 흉부외과가 이제 흉부하고 심혈관외과로 나눠지죠. 근데 자부심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힘든 점이 이제 흉부외과는 이제 전부 생명과 관계된 기관들이잖아요. 심장하고 폐하고 식도도 이게 터지면은 결국은 종격동염으로 사망하거든요. 심장은 잘 아실 거고 폐도 숨 못 쉬면 죽잖아요. 응급실로 환자가 오면은 다른 과하고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왔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흉부외과적인 관련이 돼 있으면은 아주 주의 깊게 환자를 보지 않고 그러게 되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부외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 의사 선생님들도 흉부외과를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다른 과하고 겹친다 해서 자기 과 문제만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흉부외과적인 문제가 걸리면은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들 일반인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의사들도 그 점을 충분히 알아가지고 굉장히 환자를 보실 때 조심해야 한다는 거. 그 점이 흉부외과가 제일 제가 보기에 좀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또 의사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다. 그 부분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흉부외과에서 진료하는 또 다른 질환은 다한증을 비롯한 다양한 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신부전증 환자의 동정맥류 조성술도 시행하고 있다. 다한증은 많은 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지만 원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부작용에 대한 걱정으로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다한증은 제가 흉부외과 의사지만은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환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하자면은 다한증에 대한 치료가 특히 수술적 치료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다한증이 손에 땀이 난달지, 얼굴 땀이 난달지, 발에 땀이 난달지, 그러면은 흉부외과적으로 과연 어느 신경을 절단을 해줘야만이 이 환자를 제대로 치료되는 것인가. 그에 대한 이론이랄지, 또 그 어떤 원인과 결과에 대한 확실한 게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다한증이 다뤄진 지 오래됐지만은 그 신경과 다한증이 나는 부위, 정확하게 어디를 찢어서 잘라줘야만이 없어진다. 이런 정확한 해부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아직. 다한증은 지금도 연구되어지고, 지금도 많은 의사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수술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땀샘을 자극하는 신경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절단함으로써 분명히 효과는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걸 감안하시고, 하실 수 있으면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렇게 봅니다. 김인광 과장은 최근 신부전증 환자들의 동정맥류 관리와 관련한 연구에 매진한다. 감염과 혈전 발생 위험이 높아 평생 사용할 수 없는 동정맥류를 어떻게 수술하면 성공적으로 수술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합병증을 막을 수 있을지 환자들을 대상으로 관찰한 것이다. 최근에도 한 환자에 대한 수술을 마쳤는데 지금까지도 초음파 검사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이 환자는 오래전부터 만성 심부전을 앓으셨던 환자분이신데요.
이번에 내과에서 투석환을 하셨었어요. 근데 투석환 자체가 감염이랄지 합병증이 많기 때문에 저희 그 흉부외과에 이 투석 수술을 의뢰돼가지고 이 환자를 수술하기 전에 초음파를 했는데 초음파할 당시에는 그렇게 혈관이 나쁘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수술에 들어가 보니까 동맥 상태도 많이 안 좋았고 정맥도 주사 바늘이 안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포기할까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어렵게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역시나 결과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앞으로 제 계획은 그 혈관 성형 수술을 해가지고 그 정맥 좁은 곳을 좀 넓혀준달지 다리에 정맥을 떼어서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정맥에 이식을 해주는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심한 경우 대인 기피증까지 야기하는 다한증은 적극적인 치료 후 훨씬 나아진 삶의 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신부전증 환자의 동정맥류 조성술은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술. 하지만 이런 치료들이 흉부외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일반인도 많은데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흉부외과 전문의 김인광 과장과 함께 흉부외과에서 진료하는 혈관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네, 외과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수술을 하는 진료 과목이다 보니까 좀 생명에 위중한 이런 질환들만 다루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는 또 그렇지가 않네요. 네, 인간의 가슴에는 심장, 폐, 기관지, 식도 등 생명 유지에 아주 기본이고 되고 필수적인 장기들만 존재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런 심각한 질환들 외에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질환들도 많이 치료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흉부외과에 대해서 좀 새로운 지식을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렸던 김인광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흉부외과 사실 이제 조금 많이 듣긴 했지만 흉부외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진료 과목이고 그리고 또 어떤 질환들을 다루는지 소개 부탁드릴까요? 예, 저희 흉부외과는 원래 그 정식 명칭은 흉부 및 심혈관외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에서는 그 흉부외과, 즉 TS라고 해서 소라식 서저리, 흉부외과하고 심혈관외과로 나눠지고요. 또 심혈관외과도 심장을 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혈관을 주로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흉부외과는 이제 그 주로 폐나 식도, 오늘 오전에도 어떤 환자분 오셨지만은 종격동, 종양 이런 분야를 다루고 또 기흉 같은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의 질환인 이런 병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 다룰 주제인 흉곽 내 신경의 이상인 다한증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또 이 흉곽에서 나가는 그 관련되는 신경이나 동맥에 또 정맥에 또 이런 이상이 생기는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는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도 흉부외과에서 또 다루고요. 또 그 오목가슴이나 새가슴 같은 경우 혹시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푹 파이신 분들이 있거나 네. 혹은 새 가슴처럼 이렇게 볼록 맞아요.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흉곽 기형을 이런 뼈 기형도 저희 흉부외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 보통 보면은 종합병원에는 응급실을 통해서 네. 많은 흉부 외상 환자분들이 오시죠. 대부분 이런 흉부 외상 환자분들은 중요한 생명기관을 다쳐서 오시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입원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 다루시고 이런 환자분들 다루고요. 또 심장 질환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소아심장하고 성인심장이 있는데요. 소아심장은 주로 이제 선천적으로 보통 그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아심장 분들은 이제 저희 소아심장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술적인 방법으로 교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심장 같은 경우는 이제 관상동맥의 어떤 이상이죠. 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혈관이 막히는 병을 물론 철사를 넣어서 뚫어주기도 하지만은 많은 그 오랜 그런
그러니까 긴 혈관이 막힌 경우는 그런 경우는 이제 혈관 우회수를 저희 흉부외과에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판막에 이상, 심장 내 판막에 이상이 생긴 경우 판막을 교체해주거나 또 판막 성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또 뭐 부정맥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흉곽경을 써서 부정맥을 유발하는 것을 수술로서 처리를 해주거나 혹은 심장 자체에 부정맥을 또 발생하는 부분을 또 저희 흉부외과적인 수술로서 뭐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심장 말고 또 대동맥이나 혈관 질환들을 주로 많이 다루는데요. 대동맥류 같은 거, 또 대동맥 박리, 그러니까 혈관벽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그 흉부 대동맥이나 흉복부 대동맥이 찢어지는 경우 이런 것도 저희 흉부외과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리에 있는 혈관 질환, 그러니까 다리로 가는 많은 혈관이 이 긴 길이로 이렇게 막히면은 철사로 뚫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혈관 우회 수술을 해서 다리에 피가 통하게 해주는 수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지정맥류는 워낙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뇌로 가는 목에 있는 혈관이랄지, 그 다음에 오늘 다루게 될 그 만성 신부전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투석 그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주는 이 투석로를 만들어주는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흉부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래서 이 중에서 다한증과 투석 수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흉부외과에서 진료하는 질환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맞아요. 모르셨죠, 이렇게 말인지. 그러니까요. 저도 몰랐어요. 네, 그리고 제가 진료하고 있는 심혈관 질환도 포함되어 있어서 좀 친숙한 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오늘 먼저 살펴보기로 한 첫 번째 질환, 다한증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땀이 좀 많은 편이라서 네. 뭐 여름 되면 손수건을 거의 달고 살아야 되는데 네. 뭐 땀이야 누구나 다 나는 거지만 이게 또 심하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땀이 뭐 땀 많이 나는 것은 일종의 병이라기보다는 그 하나의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함입니다. 불편함. 그래서 이걸 뭐 병으로 이렇게 정의하는 것보다는 불편함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뭐 주변 사람들한테 뭐 얘기를 한달지 병원에 오시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죠. 네. 그래서 저도 뭐 이게 다한증과 관련돼서 환자를 직접 경험해 본 것은 제가 십수년 전에 이렇게 그 어떤 그 제가 뭐 개인 의원을 하면서 일하시는 분들과 우연하게 그분이 저한테 머리에 땀이 많이 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죠. 무슨 머리에 땀이 많이 나는 게 이게 어떤 그 크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건가 네, 했는데 땀이 날 수도 있지. 예, 네. 그렇죠. 근데 그분은 이제 제가 의사라는 걸 아시니까 머리에 땀이 많이 나는 것을 이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저도 이제 그걸 그 어떤 이런 병이 왜 있는지도 모르고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때는 답변을 제가 제대로 못 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계속 이 종합병원에서도 이제 근무를 하다가 보면은 네. 이런 환자분들이 뭐 그렇게 많이 오시질 않아요. 한 2분 제가 오전 동안 근무하면서도 한 2분 정도밖에 경험을 해보지 못했고 네, 네. 그런 분들은 와서 상담을 하고 돌아가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제가 근무를 하면서는 한 달 만에 환자분이 한 2분 정도 경험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다한증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은 굉장히 그 환자분에게는 심각한 상황을 네. 초래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땀이 많이 나는 거예요. 다한증과 흉부외과를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하기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다한증이라고 하면 왠지 피부과를 먼저 가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다한증이 뭐 피부과 의사가 진료하지 말라는 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땀이 많이 나는 피부 그 영역이기 때문에 피부과 선생님도 보는데 네.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이 땀샘이나 이 땀을 나게 하는 피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땀을 많이 나게 하는 어떤 신경적인 이 신경 전달에 있어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우리 몸의 그 뇌에 있는 네. 시상하부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척수로 신경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신경이 이제 갈라져서 우리 손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가는 신경에 있어서 무슨 어떤 유전적인 혹은 2차적인 어떤 질환이 있어서 과다한 땀 분비를 자극하는 신호가 가서
그래서 땀샘에서 땀이 분비되는 거기 때문에 땀샘의 문제는 전혀 아니죠, 사실. 그래서 이게 뭐 피부과 선생님들 영역에서는 이제 그럼 땀샘을 없애버리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땀샘을 뭐 막아버리거나 없애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뭐 마취과 영역에서는 또 네. 뭐 허리나 이런데 그 신경을 또 절단하거나 혹은 약물을 투입해서 신경을 또 차단시키는 방법을 쓰시도 하고요. 또 이게 신경 문제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또 신경외과에서 또 신경을 또 차단하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결국은 흉부외과에서는 이게 이제 이 다한증의 치료가 네.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갈라지는데 결국 흉부외과 치료가 결국은 이 다한증 치료의 가장 탑 최후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 역할을 하는 과가 흉부외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예. 네, 그러니까 땀이 많이 나는 것이 피부나 땀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뭐 신경 관련된 그러니까. 아주 전반적인 처음 문제라는 알았어요. 것을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신경의 이상이 왜 발생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 다한증에 대한 치료는 저희 문헌을 살펴보면은 1890년대부터 이게 치료를 한 게 있는데요. 꽤 오래됐네요. 예, 네. 그런데도 지금까지 저도 뭐 계속해서 뭐 저희 관련된 문헌을 보면은 이 원인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유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코에 땀이 난달지, 머리에 땀이 난달지, 뭐 손에 땀이 난달지, 혹은 어머니가 또 발에 또 땀이 많이 난달지, 이런 게 유전적으로 네. 유전적으로 50%에서 유전적으로 생기는 병이지, 어떤 이게 무슨 뭐 혈관이 막히거나 어떤 뭐 신경에 무슨 호르몬 이상이거나 이런 게 밝혀진 게 현재까지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원인 없이 네. 생기는 것을 뭐 원발성 다한증. 쉽게 원발성 다한증이라는 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다한증이라는 것을 원발성 다한증하고요. 또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 하나의 증상으로서 땀이 많이 나는 또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병들을 화면을 보시면은 네. 2차성 다한증이라는 것은 어떤 병이 있을 때 생기는 하나의 증상으로서 땀이 많이 나는 질환인데요. 네. 보통 척수가 손상된 거랄지 또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땀이 흘리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보통 뭐 정상인들 또 불안하면은 어느 정도 땀이 나는 것은 뭐 정상적으로 그렇죠. 땀이 생길 수도 있죠. 네. 또 당뇨병이 있으셔도 땀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또 통풍 같은 경우 그 심장 질환에서 뭐 심근경색 같은 경우 심근경색 같은 경우 뭐 가슴에 통증도 있으실 수 있지만은 네. 속이 메스꺼리거나 또 땀을 흘리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런 증상이 있을 때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 있을 때 심장이 뛰면서 또 땀을 많이 흘리시면서 또 체중도 줄면서 이런 경우 있고요. 비만한 경우도 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파킨슨병, 그러니까 네. 이 걸음을 잘 못 걸으신달지 이런 행동이 부자유스러우신 분들도 땀을 흘리시는 것을 저희가 임상에서 볼 수도 있고요. 임신하신 분들도, 그러니까 뭐 배가 이렇게 나온 어떤 객관적인 어떤 거 없이 임신하시게 되면 땀이 또 많이 흘리실 수도 있고 또 호흡이 또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쉬기가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죠. 네. 그리고 대상포진이나 또 혈액암이나 호지킨병 같은 혈액암들, 그 다음에 뭐 결핵 있으신 분들도 저녁에 보면은 밤에 땀을 흘리실 수도 있고 또 말라리아 같은 그 동남아 여행하시고 오셔서 이런 기생충에 감염된 경우도 땀이 흘릴 수가 있고 네. 후천성 면역 결핍증 같은 경우 또 뭐 항우울제나 무슨 치매 약 드신 분들 또 녹내장 약들, 고혈압 약들 또 약을 너무 과량하시는 분들 이런 네. 분들이 또 땀을 흘릴 수도 있고요. 네.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는 또 폐경 되신 분들, 폐경 되시는 분들이 또 막 얼굴이 확 달아오르시면서 맞아요. 땀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경우 2차성 다한증이라 하니까 네. 이런 경우는 혈액 검사를 해서 여성 호르몬 검사를 하면은 폐경에 의한 문제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고 네. 또 뭐 우리가 식사를 못하거나 배가 고프거나 이 혈당이 떨어지면은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안절무절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떤 저혈당증에 의한 다한증이 또 땀을 흘리신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약을 하시다가 마약을 갑자기 끊는다 어떤 강제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런 경우 이런 분들이 또 땀을 뻘뻘 흘리신 경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발성 다한증의 그 특징, 즉 유전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의 그 특징이 있는데요. 네. 화면을 보시면은 아무 이유 없이 최소한 6개월간 뭐 과도하게 땀을 흘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특징이 몸의 그 양측에서 땀을 흘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유전적인 경우다. 그리고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또 과도하게 땀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땀이 그냥 이런 그 뭐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 그
굉장히 본인 생각에 일상생활 하기나 직장생활 하기에 불편할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리신 이런 경우, 그리고 아주 어릴 때 특히 청소년기에 땀이 많이 난다고 그럽니다. 네. 25세 이전에 과도하게 땀을 분비하는 경우,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게 아마 그 청소년기에 어떤 성적인 네. 그 섹슈얼한 어떤 그 성숙함과 관련이 있다라고 저희 교과서에는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원발성 유전적인 이 다한증의 특징은 뭐냐면은 잠잘 때는 땀이 안 난다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을 때 땀이 나는 거지. 이런 병적인 어떤 질환이 있을 때는 주무실 때도 땀이 날 수가 있지만은 네. 유전적인 경우는 잠잘 때는 땀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땀이 좀 많으신 분은 보면은 왜 몸 전체에 이게 땀이 나는 게 아니라 손이면 손, 뭐 발이면 발, 뭔가 하나 특정 부위에서만 계속 땀이 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그 특정 부위에 국소적으로 이렇게 땀이 많이 나는 경우가 바로 유전적인 원발성인 원인이 많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원발성인 경우 이것을 국소적인 네. 국소적으로 땀이 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원발성이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맥락의 그 뜻이라고 보시면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른 원인 없이 이제 유전적인 이유로 나는 경우에는 국소적으로 땀이 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또 주관적일 것 같은데요. 땀이 좀 얼만큼 나야지 이걸 다한증으로까지 진단이 가능한 걸까요? 예, 그래서 이걸 뭐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될 또 필요가 있고 하는데 네. 보통 저희가 환자를 볼 때 환자분들이 어떤 질환에 의해서 어떤 땀이 많이 나는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땀 자체로 오는 경우가 계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땀이 나는 어떤 특정 부위에 네. 종이를 대가지고 네. 그 종이를 대서 그 종이에 묻은 땀의 그 질량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걸 한 뭐 5분 동안 종이를 대가지고 이게 0.1g. 그러니까 우리가 1cc 실린지에 1cc 실린지가 1g이라고 보면은 네. 그게 뭐 0.1g이니까 아주 적은 양의 땀 그 질량을 재가지고 그걸 이제 객관적인 어떤 입증 자료로 본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보통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땀이 많이 난다 하시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심하시냐면은 제가 이제 의사로서 이렇게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네. 이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으세요. 똑같으신데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분이 이제 긴장을 하고 하는데 하면서 땀을 흘리시는 거 보면은 이분이 이제 고개를 제 앞에 숙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분들이 얼굴에서 머리에서 땀이 이제 땀이 뚝뚝 뚝뚝. 떨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주 이제 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병원에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네, 어떤 분들은 또 손을 이렇게 비비기만 해도 맞아요. 손에서 그냥 줄줄 맞아요. 흐르더라고요. 땀이. 예. 그럼 다한증 진단하는 이제 테스트를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요. 보면서 설명 들어볼까요? 예.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은 네. 왼손과 오른손이 있는데요. 이게 다한증 진단할 때 이 손에 그 약품을 바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약품과 땀이 반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색깔이 까맣게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한증을 객관적으로 반드시 네. 그 증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젊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의사에게 와서 진단서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역 회피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는 뭐 종이랄지 혹은 이런 손바닥에 약을 아이오다인 같은 약을 발라가지고 네. 반드시 입증을 해서 그걸 첨부를 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남기고 진단서를 발행을 꼭 해야 됩니다. 네, 네. 수치로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도 네. 있고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다한증을 호소하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제 주변에도 보면 꽤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대학 친구가 한 명 그랬어요. 네. 예, 유병률은 지금 국내에는 나온 게 없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인구의 한 2.7%, 그러니까 보통 한 미국 인구의 한 780만 명 정도 되고 일본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국내 인구 대비 최소한으로 저희 한국 같은 경우를 대비를 해서 보면은 저희 한국에도 최소한 50만 명 이상의 이런 분들이 이 땀이 많이 나는 걸로 굉장히 힘들어하신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군요. 보통 이게 그 굉장히 그 어릴 때 발병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기를 거쳐서 보통 일본 같은 경우는 평균 28세 때 수술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병이 생기는 연령이 7세 때부터 생기고요.
남녀 비는 뭐 남자가 1이고 여자가 1.3이고 그래서 여자가 조금 더 높습니다. 네. 이게 일본의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증상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그냥 뭐 단순히 땀만 나는 게 아니고 다른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증상들인가요? 예, 보통 이제 저희가 환자를 볼 때는 보통 땀 하나로 오는데 땀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땀이 많이 나니까 냄새도 많이 난다고 그래요. 특히 발에 땀이 많이 나시는 맞아요. 분들은 땀이 그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걸로 오시기도 하고 또 뭐 발에는 뭐 세균이나 곰팡이 감염으로 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뭐 이런 그 정신적인 문제, 네. 땀이 많이 나니까 이런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고 해서 이런 대인 관계를 꺼리게 되고 맞아요. 식사도 같이 못 하고 혼자서 먹게 되고 식사하다 보면은 땀이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생활에도 문제가 있고 또 직장 관련돼서는 손에 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이 만약에 쇠를 다룬다. 네. 쇠를 다루는 경우에는 그 쇠가 중요한 물건일 경우에는 쇠에 녹이 날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직장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군요. 또 전기를 다루는 분 같은 경우에 땀이 손에 많이 나면은 큰일 나죠. 감전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나 또 집에서나 굉장히 위축되고 또 우울증에 빠지고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릴 때 여드름 많이 나면은 네.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경우 맞아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평소에 워낙에 이제 불편함 많이 겪을 것 같고요. 이제 정서적으로도 이제 받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치료를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약물 치료로 가능할까요? 네, 약물 치료도 가능은 합니까? 네, 가능은 네.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약물 이게 다한증 치료라는 게 크게 이제 나눠서 네.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요. 이제 비수술적 치료에서 약물 치료가 이제 뭐 바르는 것도 있고요. 또 먹는 약도 있는데 네. 일단 뭐 먹는 약은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고요. 한 뭐 세 번째나 네 번째 순서가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질문하셨으니까 이제 먹는 약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먹는 약은 그 우리 상품명으로 로비눌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아세틸콜린이라는 땀을 네. 분비하는 그 호르몬을 억제시켜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공복 시에 식사하고 나서 드시는 게 아니고 네. 배고플 때 공복 시에 약을 하루에 한 번 내서 2번 정도 드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약을 처방할 때 꼭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이 약을 드시게 되면은 땀 분비뿐만 억제시키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약을 먹기 때문에 장에 흡수돼서 우리 몸의 전신에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입이 더 마르거나 또 변비가 생기거나 그런 또 두통이 심해지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환자분들한테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약 처방하는 거하고 그 부작용을 말씀 안 드리고 약 처방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럼요. 그리고 네. 이런 약을 또 문제가 처방을 했을 경우에 병원 주변에서 이 약을 환자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쉽게 구할 수가 또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처방할 때 의사분들이 주변 약국에 이 약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처방을 네. 해야 환자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고생하시는 그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약을 네. 좀 구하기도 좀 힘들고 예. 또 삶의 질을 또 좋아지게 하려고 치료를 하는 건데 약에 대한 또 부작용이 또 꽤 있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알아볼 게 이제 보툴리눔 독소 치료입니다. 이거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톡스가 아닐까 네. 하는데요. 같은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보톡스도 상품명인데요. 네. 예, 이게 타입 A를 이제 주로 쓰게 됩니다. 이 보톡스는 겨드랑이 다한증에 가장 먼저 쓰는 치료약이 되겠죠. 네. 겨드랑이는 수술을 해도 그 결과 자체가 효과 면에서 한 50% 정도 돼 있는데 이 겨드랑이는 굉장히 그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에 제일 먼저 쓰는 게 보톡스인데 이 보톡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톡스가 신경을 차단해서 근육을 마비시키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네. 손바닥에다 보톡스를 맞으면 손의 근육이 조금 약화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이 주사를 맞으시면은 좀 통증이 좀 있으실 수가 네. 있다고 합니다. 통증이 이 보톡스는 가장 큰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손바닥, 발바닥은 우리 몸의 말초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바늘을 찌른다고 하면은
굉장히 통증을 느낍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예, 이걸 감안해서 그 마취 문제, 정맥 마취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런 뭐 이 신경을 네. 그 팔이나 겨드랑이 부분에서 차단해서 주사를 놓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네. 이 마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보시면은 이 지금 이 보톡스 한 병은 네. 보통 그 이걸 생리식염수 4cc로 왼쪽 화면에 보시면은 녹이죠. 그래서 이것을 100유니트, 보톡스 100유니트를 4cc로 만들어 가지고 1cc를 이제 나눠 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 어떤 이 환자분 발바닥이 보이시는데요. 네. 여기에 이 점점점이라고 이렇게 마커 사인펜으로 이렇게 점점점 발가락에도 찍어놓고 또 발가락 또 근육부에 찍어놓고 발바닥 전체에 이렇게 점점점 찍어놓는 부위가 바로 이 보톡스 주사를 놓는 부위입니다. 아까 제가 이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현재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수술로서 지금 교감신경 절단술을 지금 하시고 나셔서 이 발바닥 주사를 맞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별다른 무슨 뭐 정맥 마취랄지 뭐 이런 마취를 따로 하지 않으시고 고통 없이 시술을 받으신 분입니다. 네. 네, 다음은 이온 영동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네. 이건 어떤 치료인가요? 네, 일반인들 굉장히 생소한 치료인데요. 그 그릇에 물 담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전류를 흘려 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 그 건전지 양극 음극에 그 혀 대보면 찌릿한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전기를 흘려 가지고 땀샘을 막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것도 역시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연고를 바르면 해결되니까 큰 문제 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또 이걸 하시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임신 하신 분들, 또 심박동기 있으신 분들, 또 인공관절이나 또 심장 또 뭐 간질, 정신적인 문제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설명해 주셨던 이런 치료 방법들이 효과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수술을 하게 되는데. 어떤 수술이 있죠? 네, 이제 우리 뇌에서 그 신경 전달하는 네. 흉곽 내에서 교감신경을 절단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얼굴 같은 경우는 그 두 번째 신경절을 잘라주고요. 그다음에 뭐 손 같은 경우는 네 번째, 그다음에 겨드랑이 같은 경우도 네 번째, 그다음에 발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이런 교감신경을 아예 이제 차단해버리는 절단해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진을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게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 둥글둥글하는 게 신경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신경절을 절단하는 게 아니고 신경절과 신경절 사이에 있는 얇은 이 노란 줄을 절단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네. 이게 수술실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저희 환자분들이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제일 왼쪽 그림 보면은 두 개의 길다란 노란 게 있는 게 이게 환자분들 편하게 누우시라고 이 어깨 부분을 받쳐주는 거고요. 가운데 사진은 수술할 때 폐가 좀 약간 수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스를 넣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전기 수술기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권총처럼 생긴 건데 이게 이제 신경을 전기로 솟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도 3개 정도 준비가 되어 있죠. 네. 그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흉곽경입니다. 왼쪽에 보면은 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게 흉곽 내부를 비추면서 신경을 이제 찾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리면은 수술이 다 끝나고 나서 안에서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공기를 빼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수술이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예. 또 이게 수술하게 되면 입원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또 하고 나서 회복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입원은 하루 정도면 충분히. 네. 하지정맥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네. 그날 오전에 오셔서 수술 받으시고 바로 집에 가시면 그날 돼요. 퇴원하시나요? 생각보다 금방 퇴원하시는군요. 근데 이제 흉곽경을 넣고 또 수술 조작하면서 가슴에 이제 구멍이 뚫리지 않습니까? 1cm 정도 째고 하는데요. 거기가 이제 상처가 아무는 시간이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통증이 약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수술하면 땀이 안 나요? 어떻게 효과가 좀 좋은가요? 예, 땀이 이제 부위별로 틀리는데 이제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의사들이 지금 논문을 내고 있는데 대부분 자기들이 쓴 논문에서는 수술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제 개인적인 흉부외과 의사로서 말씀드릴 것은 확실한 수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수술은 저 개인적인 같은 경우는 손 다한증 같은 경우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손 다한증, 그렇군요. 즉 네 번째 신경절을 전기 조작해주든지 또 네 번째 신경절 바로 위에 그 체인 그 신경줄을 잘라주든지 네. 그 손 다한증만 저 개인적으로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수술을 받은 후에 뭐 일부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부작용들인가요? 그 보상성 다한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심각하고 환자분들이 불만을 품는 거죠. 네. 이게 문제가 이게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부작용 위험이 저희 의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더 크게 네. 느끼기 때문에 이걸 뭐 극복하려고 뭐 클립을 하고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클립을 풀어도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분도 불평을 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 수술은 발이나 겨드랑이, 얼굴 이런 데보다는 손 다한증에 한해서 물론 얼굴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네. 한 10% 정도에서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손 다한증에 가장 많이 수술이 적응이 된다고 보시면 보상성 다한증이라고 하면 그 뭐 예를 들어서 손에 땀이 나서 수술을 했는데 네. 다른 데서 더 땀이 그렇죠. 난다는 거죠.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이 몸통의 앞, 그다음에 등, 그다음에 이제 허벅지 이런 데 네. 나죠. 그러니까 손에 땀이 안 나는 대신에 다른 데서. 옷을 입으면은 온 그 옷에가 이제 땀으로 흥건히 적시죠. 이번에는 혈액 투석을 위한 동정맥루 조성술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 동정맥루가요,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게는 뭐 생명줄과도 같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은 네. 이 콩팥으로 우리 노폐물을 배출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노폐물을 배출을 하는 신장이 망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 피를 걸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피를 걸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매번 할 때마다 동맥에다가 주사바늘을 찔러서 피를 빼서 걸러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쵸. 동맥의 피를 우리 그 접근하기 쉬운 정맥으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 연결을 해주는 수술이 이제 동정맥류 조성술, 투석 수술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만약에 실패하거나 잘못되면은 환자는 뭐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혈액 투석을 하는 분들한테는 이 동정맥루 수술이 아주 중요한 수술이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수술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술 방법은 가장 먼저 하는 방법은 이 정맥이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손목에서 주로 합니다. 손목에서. 네. 손목에서 하시고 손목에서 만약에 수술이 실패하게 되면은 이 팔꿈치 쪽으로 한 단계 올라오죠. 팔꿈치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 전박에 있는 이 정맥은 못 쓰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수술 자체가 중요하고요. 이 또 팔꿈치에서 하다가 안 되면은 이 팔 위팔에 있는 올라가네. 정맥을 옮겨가지고 또 연결해주는 수술을 하고요. 그래서도 안 되면은 이제 전박에다가 이제 인조혈관을 심게 됩니다. 네. U자형으로 인조혈관 넣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위팔로 올라가서 일자형 인조혈관을 넣기도 하고 또 U자형 인조혈관을 넣고 그렇게 하고. 그렇군요.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수술이 쉬운 수술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어렵진 않은지도 궁금하고. 수술 자체는 네.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전혀 어려운 수술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냥 그 혈관을 노출시킨 다음에 그것을 실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특히 저희 흉부외과 의사분들은 1년차 전공 1년차 때부터 이런 혈관 관련 수술을 계속 보고 직접 간단한 수술을 해봤기 때문에 네. 흉부외과적인 저희 그 기술적인 면에서는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시간은 또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시간은 뭐 처음 이걸 뭐 갑자기 안 하다가 처음 네. 하시는 분들은 뭐 1시간 반이 소요될 수도 있지만 이게 능숙하게 되면은 1시간 이내에 모든 수술이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동정맥루가 한번 만들어지면 뭐 평생을 쓸 수 있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쓸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은 동정맥류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그만 놔두는 게 아니고 여기에 바늘을 최소한 10cm 간격을 띄워서 바늘을 찔러서 피를 빼낸 다음에 기계에서 돌려가지고 노폐물을 다 걸른 다음에 다시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 투석실에서 우리 그 일하시는 간호하시는 분들이 바늘로 계속 혈관을 찌르는 이런 침습적인 행위를 계속하기 때문에 결국 혈관이 손상이 가가지고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네. 그러니까 그 바늘로 찌르는 부위에 정맥염이 생깁니다. 그리고 혈전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 그 혈관을 못 쓰게 되고 다시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투석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일주일에 한 3번 보통 맞아요. 보면 월수금 아니면 화목토 이렇게 하시기 그러니까 때문에 일주일에 3번 정도 바늘을 찌르게 되니 그 혈관이
온전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요, 기대했던 수명보다 좀 빨리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그 혈관이 네. 제일 많이 오는 경우가 네. 주사바늘 찌른데 그 혈관 내막이 두꺼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계속 높은 압력으로 이 정맥이 가다 보니까 이 중심 정맥에 혈관들이 점점 막히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또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기기도 하고.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게 조기에 뭐 막히는지 괜찮은지 환자분들이 혈관 접근로를 좀 잘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만져보시죠. 네. 집에 가셔서 괜찮은지. 끝나서도 만져보시고 해서 그 진동이 느껴져야 되는데 이 맥박이 느껴지면은 혈관이 막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그 진동이 아닌 맥박이 만져지면은 가능한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가능한 빨리 병원에 오시면은 중재 수술을 통해서 초음파를 해가지고 안에 혈전이 있으면은 혈전을 빨아내면 되고요. 네. 또 이게 뭔가 좁아져 있으면은 풍선을 넣어가지고 넓혀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혈관에다 바로 이 철사를 넣는 게 아니고 좀 윗부분에서 이 혈액 투석할 자리를 건드리지 않고 좀 윗부분에서 철사를 넣어가지고 풍선 넣어서 넓히고 또 혈전이 있으면 빨아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빨리 그 개통을 시켜줘야지, 시간이 지나면은 그 혈전이 굳어버리면은 이게 수술로서도 제거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평소에 좀 잘 있는지 좀 계속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진동과 맥박의 차이가, 진동은 그냥 좀 쓱쓱쓱 그렇죠. 계속 진동은 그 떨리는 느낌. 드르륵 하는 그런 느낌이 근데 맥박은 이렇게 우리 심장 뛰듯이 벌떡벌떡하는 벌떡 이런 느낌이 그런 들면 느낌이 드는 거죠. 네,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네. 특히나 또 이제 후기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합병증은 어떤 것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후기 합병증으로는 이 혈관이 좁아지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이 동정맥류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손으로 가는 동맥 피가 못 가고 오히려 동정맥류로 오히려 도류 현상이라 도둑질하는 현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손에 가는 피를 네. 이 동정맥류가 도둑질해가지고 손에 피가 못 가가지고 손이 이제 피가 모자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손이 썩어버리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심하면은 이 수술 자체를 다시 폐쇄를 시켜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손이 붓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요. 손이 붓는 문제는 이 위에 가는 정맥이 막히면은 손이 붓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게 피가 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정맥으로 가기 때문에 심장에 상당히 부담되는 문제, 심부전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나중에 이 정맥에 자꾸 바늘로 찌르기 때문에 감염이나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바늘로 자꾸 찌른 부위가 혈관벽이 약해져가지고 부풀어 오르면은 이 동맥류, 정맥류라는 게 생길 수도 있고, 네. 이건 또 치명적인 합병증이 될 수 있는 게, 이게 터져버리면은 큰일 나요. 사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발견이 되면은 즉시 수술하는 의사에게 보이셔야 됩니다. 네. 이 수술 후에 이제 혈관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 혈관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사진을 보시면요, 빨간 이 고무공이 보이는데 이게 네. 그 고무처럼 생긴 아주 잘 쥐어지는 이 고무공입니다. 그래서 이걸 손에 쥐고 한 20회나 50회 정도 하루에 서너 번씩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손을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동맥으로 가는 피의 양이 증가하고 그래서 훨씬 더 동정맥류가 막히는 일이 줄어들죠. 네. 또 그리고 혈관 정맥도 발달이 잘 되고요. 이제 이게 주로 팔에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일상생활에서 이제 팔을 쓸 때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이게 막히는 기전이 뭐냐면은 네. 혈류가 줄어들면 이게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뭐 팔베개를 해버린다 할지, 무슨 시계를 찬다 할지, 여기에 꽉 조이는 옷을 입어버린다 할지, 이런 또 무거운 물건을 들어가지고 근육이 이제 많이 쓰게 되면은 근육 사이로 혈관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네. 근육이 또 혈관을 눌러버려가지고 혈류가 느려지는 일이 생기죠. 이런 모든 조작 같은 것은, 이게 혈류가 늘어지게 하는 모든 조작은 이 혈관을 막히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제 투석한 후에도 동정맥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혈액 투석하고 나서 피가 나는데 이걸 너무 꽉 눌러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누르실 때도 지혈할 정도로 손가락으로 가볍게, 피가 안 날 정도로만 눌러주시고요. 너무 세게 눌러버리면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인위적으로 혈관이 막히는 수도 있고요. 네. 또 출혈이 없으면은 이제 샤워하셔도 됩니다. 샤워하셔도 되고, 또 이게 또 염증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게 뜨거운 찜질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뜨거운 찜질을 하시게 되면 여기로 염증을
조장하는 일이 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냉찜질, 특히 네. 상처 부위에 바로 하지 마시고 위아래 부분 냉찜질 하시고 24시간, 48시간 지난 다음에 원찜질 같은 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흉부외과에서 치료하는 다한증과 그리고 동정맥류 조성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흉부외과에 대해서 조금은 궁금증이 풀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은 불편을 갖고 오는 이 다한증부터 그리고 또 혈액투석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동정맥류 조성술까지 흉부외과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나 스펙트럼이 넓구나라는 네. 걸 알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한증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흉부외과를 통해서 훨씬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혈액투석 환자분들도 어려운 투석 혈관 관리 흉부외과 과장님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